자,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를 풀 때 이제 솔직히 풀어보면은 많은 학생들, 솔직히 거의 한 70% 이상의 학생들이 시간이 모자라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걸 시간 배분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이긴 하거든요. 자, 우리가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차근차근 하나 이거는 조금 잡고 넘어갈 필요가 있으니까 아마 시연이도 들어두면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자, 한번 그 시간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우리가 이제 언어 영어 시간에 주어지는 시간은 총 80분입니다. 그렇죠. 바로 아침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80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국어 시험을 보게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일단 이 80분의 시간 당연히 이걸 오롯이 시험에 투자하기 힘들어요. 왜? 기본적으로 OMR 마킹을 하고 내가 하다못해 좀 헷갈리는 문제 한두 문제 정도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조금 타이트하게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기다가 잡아보도록 합시다. 5분은 일종의 뭡니까? OMR 작성, 그 다음에 간단 검토, 뭐 요거 정도 시간으로 잡아봅시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남는 시간은 7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요. 그렇죠? 자, 국어는 우리가 크게 나누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화작문, 화법, 작문, 문법. 그렇죠? 요 부분에 해당하는 시간이 15문제가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한 15분 정도 우리가 소요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75분 중에서 남은 시간이 60분이 남게 되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바로 문학이 역시 15문제가 있고 그 다음 독서가 15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문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지문이 등장을 합니다. 알겠죠? 문제수는 3, 4, 4, 4 이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물론 한 문제를 더 빼가지고 3, 3, 5, 4 되기도 하고 하기는 해요. 알겠지? 이거는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분류가 되고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3지문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3지문을 등장을 함으로써 4문제, 5문제, 6문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한 지문당, 국어는 문제로 저 시간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한 지문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까지 해가지고 그걸 한 세트로 분류를 하고 이 세트를 기준으로 우리는 시간을 배분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짜리 지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조금 단순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고 세세하게 뭐 시어 하나, 소설의 내용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 독서 같은 경우도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비교적 이제 파악을 조금 빨리를 해가지고 문제수에서 약 이제 3분에서 4분 정도를 플러스하면 됩니다. 그러면 3문제짜리는 최소 6분에서 전체 다 푸는데 8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수가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되는 지문들은 얘네들은 지문량도 좀 길고 그 다음에 문제도 좀 세세한 걸 묻는 경향의 문제들이 꽤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지문 파악하고 하는데 문제 풀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문제수 플러스 5분에서 6분 정도 하기 때문에 얘네는 최소한 10분에서 12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순히 계산했을 때 3문제짜리니까 요거는 한 6분. 그쵸? 그럼 4문제짜리니까 한 8분 하면 어떻게? 8, 4, 24, 30분 정도 되죠, 시간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4문제짜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한 7분에서 8분 정도 잡고 5문제짜리니까 한 10분 6문제짜리는 한 12분 이렇게 잡으면 어때? 22분? 이것도 30분 정도의 시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방금 처음에 예상했던 60분이라는 시간이 타이트하게 사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세트, 그건 이제 그 속에 속해 있는 문제수를 기준으로 내가 이 한 세트 지문을 몇 분에 풀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계산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자, 물론 우리가 화작문도 잘하고 문학도 잘하고 독서도 다 잘해가지고 이제 무난무난하게 풀면 이게 제일 베스트긴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사람이 그러기 힘듭니다. 알겠죠? 진짜 이걸 세 개 다 잘해가지고 다 무난무난하게 풀 수 있는 애들은 진짜 전체 학생이 한 0.1% 될까 말까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선생님이 뭘 강조하냐면 바로 강점을 더 강화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문학이 자신 있어. 그죠? 그러면 문학을 더 강화해가지고 이 15문제 푸는데 30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25분 안에 풀라는 거죠. 그리고 화작문 같은 경우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5분이 아닌 한 12분에서 13분 씁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에서 뭡니까? 거의 한 7, 8분의 시간이 세이브가 되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내가 못하는 독서에 투자가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인지 그럼 독서를 좀 더 여유 있게 분석이 가능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배분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연습할 때는 한 지문과 그 세트 문제를 기준으로 그거는 연습을 하면 돼요. 시간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이거를 전체로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솔직히 시간 배분하기 정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을 잴 때는 한 세트, 지문과 거기에 딸려있는 문제의 세트를 기준으로 시간 배분을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진짜 뭐 독서에서도 특히 뭐 과학 경제지는 너무 힘들어. 그 다음에 뭐 문학에서도 막 도전시 소설 이런 거 너무 힘들어. 이럴 때는 그거는 이제 최소한 차지해놓고 푸세요. 알겠습니까?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마찬가지지만 제일 어리석은 게 알면서 틀리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특히 그런 애들이 있어. 한 문제 막 풀다가 막혀. 이거 한 문제 하나를 5분, 10분씩 잡고 있어가지고 뒤에 풀 수 있는 걸 틀려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좀 생각해봤는데 답이 안 나온다면 과감하게 넘어가세요. 그냥.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을 세이브해서 그걸 풀어야지 그거 붙잡고 있다가 뒤에 풀 수 있는 문제 못 풀면 제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문학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4개로 나누거든요. 현대 산문, 현대 운문, 그 다음에 고전 산문, 고전 운문. 독서 같은 경우도 분야를 나누죠.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나눌 수 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나눈 다음에 내가 자신 있는 분야의 지문부터 먼저 풀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문학에서 현대시, 현대소설 자신 있으면 그거부터 푸세요. 알겠습니까? 독서에서 인문예술, 그 다음에 뭐 사회문화 자신 있으면 그거부터 먼저 푸세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꼭 모의고사는 순서대로 풀 필요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내가 제일 부족한 그 지문의 문제를 푸는데 이제 시간은 그 대신에 아까 얘기했지 강점을 강하게 해서 뭡니까? 아는 문제는 최대한 빠르게 풀어내는 거야. 내가 여기서 6분이라고 했지만 얘는 5분 안에 4분 안에 풀면 충분하고 오히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풀고 자신 없는 거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 방식을 쓰면은 아마 시간이 절대 모자랄 리가 없을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면 실제로 문제를 푸는 순서만 바꿔도 솔직히 한 등급 이상 올라가는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런 걸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솔직히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꾸 유념을 하면서 꼭 순서대로 풀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 있는 것부터 실제로 그 딱 시험지를 받자마자 그 화작문 문제를 풀면서 그 빠르게 푼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어디에 어떤 지문이 있는가 한번 훑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 배분이라든지 문제 푸는 순서나 이런 것들 한번 배분해 보면 30초만 시간 들이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가 있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유념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바로 이제 뭡니까? 2024학년도, 2025학년도, 2024학년도지, 그치? 4학년도 2023년 고3 9월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죠. 자, 그 독서 지문을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 지문 바로 사회문화 분야, 즉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자, 보자. 자, 교통이용내역과 같은 기록은 개인의 데이터이며 그 개인이 바로 정보 주체이다라는 거죠. 즉, 개인의 데이터의 정보 주체는 바로 뭐다? 개인이 바로 그 정보의 주체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용하는 교통 이용 내역들, 여러분들이 뭡니까? 사이트에 가입할 때 쓰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들, 그치? 뭐,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 외에 뭡니까? 뭐, 솔직히 요즘은 뭐, 내가 좋아하는 그런, 뭐, 프로그램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하잖아. 뭐, 넷플릭스 보더라도,
넷플릭스 같은 데도 내가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주로 보는지 막 이런 것들 데이터를 수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에 의해서 생산되는 이런 개인의 데이터에는 정보를 생산한 개인이 바로 정보의 주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데이터는 물리적 형체가 없고 복제와 재사용이 수월하다. 이 데이터가 어떻게? 데이터가 대량으로 집적되고 처리가 되게 되면 바로 뭐가 만들어진다? 빅데이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것의 정보 처리자인 기업 등이 바로 뭐다? 이 빅데이터가 됐을 때는 바로 뭐다? 기업 등이 바로 빅데이터의 보유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산업 분야의 빅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그렇죠? 요즘 사회의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빅데이터. 몇 년 전에 빅데이터가 굉장히 뜨거운 화두였어요. 알겠죠? 실제로 예전에 보면은 비정상회담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말 유창하게 하는 외국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가 한번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원래 우리 속담에 보면 질보다 양이다라고 양보다 질이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런데 빅데이터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질을 압도하는 양은 오히려 질보다 더 낫다 이런 말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너무나 많은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니까 이것은 오히려 양질의 몇몇 정보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바로 이 개인의 데이터 그리고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의 정보의 주체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서 봅시다. 그렇죠? 자, 바로 데이터의 주체를 살펴보게 되면 자, 첫 번째 개인의 데이터는 바로 뭐다? 개인, 즉 개인 데이터 생산자가 되겠죠. 그래서 개인이 정보의 주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뭐다? 빅데이터. 자,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데이터가 여기서는 개인의 데이터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대량으로 집적되고 처리된 것을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빅데이터는 오히려 바로 뭐다? 빅데이터를 만든 그쵸? 바로 정보 처리자인 기업 등이 정보의 주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빅데이터가 바로 우리 산업사회, 현대사회에서 뭡니까? 각광을 받는 이유는, 그쵸? 자, 바로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을 하기 때문에 얘는 경제적 가치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실제로 예전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대선에 출마했을 때, 그치? 모든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트럼프가 절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적도 굉장히 많고 너무나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AI가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내용을 처리를 해보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될 거다라고 컴퓨터는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측의 근거가 바로 뭐였냐면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그 대선 후보를 검색하는 그 검색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유출해봤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앞에서는 사람들과 서로 얘기할 때는 아 무슨 트럼프야 뭐 그놈은 뭐 보수적인 생각만 얘기하고 오히려 우리를 뭐 퇴보시킬 거야 겉으로 욕하면서 집에 가가지고는 오히려 트럼프에 대한 그 뭡니까 검색량이 폭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결과를 예측을 해냈고,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경제적 가치, 즉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지 앞으로의 유행 경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데이터를 제어하는 거와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소유권의 주체를 빅데이터 보유자로 보는 견해와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전자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소유권의 주체를 빅데이터 보유자로 보는 견해. 자, 이것이 첫 번째 견해고, 두 번째 견해는 바로 뭐다?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 이것이 바로 두 번째고, 여기서 말하는 이 정보 주체는 바로 개인이라는 거죠. 즉 하나하나 정보의 생산자인 개인이 정보의 주체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반면에 빅데이터는 뭡니까? 개인의 정보를 모으긴 했지만 그거를 의도적으로 가공한 것이기 때문에 가공한 사람이 주체다라고 보는 경향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전자라고 하는 건 앞에 거 바로 1번 경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면 빅데이터의 생성 및 유통이 쉬워져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주장을 한다. 바로 이 전자의 주장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자, 반면에 후자라고 하는 것은, 그쵸? 바로 정보 생산 주체는 개인인데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보 주체에게도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라고 하는 게 후자의 주장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요거 지워도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데이터의 주체에 대한 내용을 일단 했는데, 그치? 자,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밑으로 화살표하고, 바로 데이터, 데이터라고 하면 안 되지, 여기는. 자, 바로 빅데이터. 더의 주체에 대한 견해를 보면, 첫 번째 문단에서 제시된 건 현대 우리 사회에서 일단은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가 존재를 하더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그치? 바로 뭐다? 자, 빅데이터 보유자가 이꼴 정보의 주체이다라고 보는 견해라는 거죠. 이 경우는 바로 뭐다? 바로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부여를 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빅데이터의 생성 및 생성 유통이 쉬워진다는 거죠. 원활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뭐다? 데이터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견해, 그쵸? 바로 뭐다? 바로 정보 주체, 즉 개인이, 그치? 바로 빅데이터의 주체다 라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그쵸? 자, 어쨌든 빅데이터의 소위 원천인 정보의 생산 주체가 개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뭐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다. 생산은 내가 하는데, 그치? 그죠? 생산은 내가 하는데 이득은 저놈이 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어떻게? 바로 정보 주체, 즉 정보를 만든 개인에게도, 그쵸? 에게도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 라고 보는 게 두 번째 견해의 뭡니까? 근거가 된다는 거죠. 자, 최근에는 논의의 중심이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에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방향으로서의 데이터 이동권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로 뭡니까? 데이터의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자, 최근에는 바로 뭐다?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논의가 또 활발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였다. 자,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다? 그렇죠? 바로 뭐다?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였다는 거죠. 즉, 빅데이터는 뭡니까? 기존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빅데이터를 생산한 기업의 그 소유권을 인정을 하긴 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뭡니까? 빅데이터의 데이터의 이동권은 이제 우리나라가 개인들한테 결정을 하도록 이제 그걸 법으로 명문화해놨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를 하더라는 겁니다. 즉, 내 데이터를 누가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뭡니까?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법으로서 보장을 하더라는 거죠. 자, 데이터 이동권이란 이제 설명을 하죠. 바로 뭐다? 데이터 이동권이란 바로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을 하면 그 데이터를 본인 혹은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전송하게 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게 법이 활성화되면서 최근에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거나 하는 게 되게 간편해졌죠. 그지? 회원 가입이 어떤 식으로 간편해졌습니까? 근데 모습을 보면. 바로 네이버와 연동하기, 카카오톡과 연동하기, 구글과 연동하기, 이런 방식으로 간단해진 거야. 알겠습니까? 즉,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연동의 방식을 허가한 게 바로 데이터 이동권이라는 거죠. 즉, 나는 최초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네이버에다가 내 개인정보를 이미 다 입력을 해놨어. 그치? 그러면 내가 새로운 사이트나 앱에 가입할 때는 어떻게? 네이버한테 뭡니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내 정보를 뭡니까? 나는 이 사이트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이 사이트 소유자한테 뭡니까? 내 정보를 이동시켜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이동권이 명문화가 되니까 현재 우리가 느끼는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회원 가입이 되게 간단해졌다는 거야. 근데 이 과정이 바로 뭐다? 내 데이터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것을 내가 허가하는 것이고, 이거는 내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다른 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가져다가 쓸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권리라는 거죠. 그렇죠? 자, 다만 본인의 데이터라도 빅데이터 보유자가 수집하여 분석, 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다만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빅데이터를 이용해 돼가지고, 알겠습니까?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그러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아까 얘기했듯이 소유권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빅데이터는 그 빅데이터를 가공한 회사한테 인정을 해주는 게 현재 우리나라 법이기 때문에 가공된 정보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여러분이 뭡니까? 최근에 뭐 유행하는 뭐 예를 들어서 옷이 있는데 그 유행하는 옷이 좋다고 글을 올렸어. 그치? SNS 같은 데 글을 올려요. 그쵸? 그러면 회사에서는 바로 뭐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에 대한 정보를 빅데이터로서 쫙 여러 개를 뭡니까? 수집을 한 다음에 앞으로 이제 뭡니까? 2025년 뭐 FW란다. 뭐 SS 시즌, 봄, 여름 시즌에 유행하는 옷은 이러이러한 것일 것이다 라는 빅데이터 정보가 나왔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저 새끼가 내가 좋아하는 옷이나 이런 정보를 썼네? 그럼 내 거 가져와야지 하는데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이미 가공되고 정보가 처리가 된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법제화 이전에도 은행 간의 계좌 자동 이체 항목을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있었다. 이는 은행 간 약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한 조치였다.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쇼핑몰 상품 소비 이력 등 정보 주체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보 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데이터 이동권이 우리에게 가지는 일종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데이터 소유권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 바로 데이터 이동권을 얘기를 한 거죠. 자, 첫 번째 개념을 살펴보면 그렇죠? 자, 바로 뭐다? 정보 주체, 즉 개인이죠.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게 되면 바로 뭐다? 그 데이터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전송하게 하는 권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이동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그렇죠. 바로 뭐다? 자,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를 했다는 거죠. 단 소유권은 이것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를 함으로써, 그치?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정보, 주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단 바로 뭐다? 자, 빅데이터 보유자가 자, 개인 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공하여 그렇죠.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즉 우리나라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소유권과는 무관하게 한다고 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즉 소유권은 빅데이터 보유자가, 빅데이터의 경우는 빅데이터 보유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뭡니까? 데이터를 이동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이동권이 가지는 의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였다? 그렇죠? 바로 정보 주체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보 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강화된 게 바로 이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기업은 데이터의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뭐다? 기업의 경우 장점은 바로 뭐다? 데이터의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생성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왜 보통 보면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은 뭐 3,000원짜리 뭐 편의점 상품권을 준다든지, 그치?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치? 즉,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거 안 주면 사람들 참여를 안 해. 그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내 데이터는 나의 것이니까 그거를 넘기는 데 있어서 당연히 그 대가는 필요한 거야.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우리는 한 사람당 뭐 3,000원, 이게 별거 안 된다고 하지만 3,000원이지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을 조사하면은 3,000만 원이 되는 거고 1,000만 명을 조사하면은 3,000원, 1,000만 1억, 10억, 100억, 300억이 되는 거고, 그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데이터를 개발할 때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또 모아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드는 데도 또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만드는 데 이렇게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보다 전송받은 데이터를 복제 및 재사용하게 되면은 이 비용이 어떻게 절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거래 비용은 경제 주체 간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자, 반면에 거래 비용은 바로 뭐다? 바로 경제 주체 간 거래 시 발생을 하는 비용인데, 자, 계약 체결이나 분쟁 해결 등의 과정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여러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원래대로라면 바로 뭐다? 데이터 이동권이 법제화되기 전에는 A라는 회사에서 나는 데이터를 또 사와야 되는 거고, 그 데이터를 쓰려면. 그러면 당연히 그 사오는데 비용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할 때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은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바로 뭐다? 이로 인해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촉진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는 그러한 장점이 나타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한편 정보 주체가 보안의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면 데이터가 집중되어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뭐다? 데이터 이동권의 이제 단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바로 한 기업의 데이터가 집중이 되어서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즉,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네이버 같은 회사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네이버 말고 또 카카오 같은 회사가 또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바로 뭐다? 정보의 그런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은 기존 기업과 거래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데이터 생성 비용 절감에도 효율적이다. 그런데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이 직접 처리된 데이터를 공유하라 하지 않으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서 독점화가 강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데이터 이동권을 좀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렇죠? 자, 5번째, 그렇지? 자, 데이터 이동권의 장단점을 보게 되면, 그렇죠? 자, 첫 번째 장점은, 자, 기업의 데이터 생성 비용, 거래 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로 인해서 바로 뭐다?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촉진되고, 그러니까 관련 산업이 활성화가 되는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자, 생성 비용은 자, 바로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개발할 때 발생을 하는 것이고, 반면에 거래 비용은 경제
거래 시 발생을 하는 게 거래 비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단점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데이터가 집중되어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 위축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종의 데이터 독점화를 이제 강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화두였었잖아요. 그렇지? 바로 그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뭡니까? 제공하는 그런 글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 이런 면도 우리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 독서의 그런 특징이 드러나는 글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줄 테니까 뒤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